네,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1차 공판 준비 기일에는 윤 전 대통령 출석을 했었고 2차 때는 출석을 하지 않았었죠. 당시에는 이제 의무사항은 아니었으니까요. 이제 오늘부터는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판기일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형사 재판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공판 준비 기일은 그 재판에 쟁점이 많은 경우에 사전에 쟁점들을 정리하기 위한 준비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에서의 핵심은 결국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이 제정을 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예.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공판기일에도 계속적으로 출석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출석을 해서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데 혹시 전해진 게 있나요? 네, 뭐 아무래도 보도된 내용인데요. 예. 일단은 뭐 양복 차림으로 출석을 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요.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제 구속 취소를 하고 지금은 이제 어찌 보면은 자유롭게 오고 가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복장에 있어서는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도록 한 부분도 그렇고 네. 또 촬영을 불허한 부분도 그렇고 또 오늘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피고인한테 직접 그 소위 말해서 신원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신문도 있는데 이것도 예. 재판장이 대독했다는 점도 그렇고 아. 여러 가지로 상당한 이제 애우를 하는 그런 형태의 재판 진행을 현 재판부가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한 네. 예우를 해준 것이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사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렇게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저희가 봤잖아요. 당시에 촬영을 허가해 줬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다고 보세요? 사실 저는 굳이 말하자면 그 대통령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법률상 위반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 법률상 위반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권리를 존중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공개 재판 과정에서 우리의 사법 체계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는지를 국민들이 알 권리가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저렇게 다 이제 촬영이 이루어졌던 사실이 있었고요. 저게 첫 재판이었던가요? 네, 일단 첫 재판부터 이제 촬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종종 어느 수준으로 했는지는 그때그때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려 이제 현재 이 제기된 혐의 자체가 최근에 불과 이제 한 일주일 전쯤에 이루어진 파면 결정의 중대한 원인 행위와 거의 동일한 사실관계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훨씬 더 중한 법정형이자 또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범죄와 관련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네. 촬영을 불허하는 결정에 있어서는 조금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같은 법정에서 그리고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법정인가요? 네, 소위 형사 대법정이라고 합니다. 어. 각 법원마다 이제 가장 큰 법정을 대법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소위 말해서 중요한 사건을 다룰 때, 그리고 방청이나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형사 대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했기 예.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한 개인의 어떤 개인이 아니라 민주공화국 전체 국민이 가장 강력한 권력을 위임한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 위임한 자리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어떠한 범죄 사실로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은 그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또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국민적인 알 권리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법정 방청할 수 있는 최대치의 이제 범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형사 대법정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떤 권력이라도 어떤 권력자라도 기본적인 법 체계 속에서는 한 명의 피고인, 한 명의 당사자로서 취급되고 또 그런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에서도 네. 사실 저렇게 관련된 영상들이 공개가 되고 또 촬영이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어찌 보면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이루어졌던 관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앞서 변호사께서 인정신문으로 시작됐다 이 부분 짚어주셨는데 인정신문 직후에는 국민참여재판 원치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뭐 어떤 이유 때문이죠? 네, 결론적으로는 국민 참여 재판을 통해서 더 유리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인정신문에서는 보통 이름 그리고 뭐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 그리고 직업 같은 거를 물어봅니다. 네. 이번에 또 이것도 뉴스에 나온 내용이긴 한데요. 예. 인정신문을 판사가 대신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 판사는 질문을 하지 대답을 대신해 주진 않는데 예. 지기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직업도 대신 얘기를 해서 네. 이게 맞죠?라고 이제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사실 뭐 이게 크게 중요한 것이냐라고 묻는 경우도 있는데요. 인정신문이라는 것이 가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법대라고 합니다. 저 예. 법원의 이제 재판부에 보면은 판사가 이렇게 내려다 봅니다. 예.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판사 개인이 자신의 어떤 우월적 지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예. 사법 체계가 사법 체계 차원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판사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피고인은 답변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 누구나 다 아는 이름, 누구나 다 아는 직업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했어야 했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관련된 직업들을 물어보고 대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순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보도들이 그동안 있었는데요. 이유는 이 순간만큼은 한 사람이 하나의 피고인으로서 사법 체계 안에서 대답을 해야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은 또 굉장히 이례적으로 인정 신문에 있어서 직업 부분을 부장판사가 직접 이야기해서 전직 대통령이 맞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사실 저희 형사법정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예. 모습입니다. 예, 이례적인 재판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 부분 짚어주셨고요. 인정신문 뒤에는 이제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들을 주장했나요? 네, 결국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이고요. 결국은 피고인이 국회와 선관위도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영장주의와 영장주의와 정당제도 헌법과 법률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의 전국에 선포를 했다. 그래서 예. 결국은 군경을 동원한 폭동으로서 헌법기관의 권능을 훼손하고자 했다는 것이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선거연수원과 여론조사꽃 등 이제 구체적으로 군 병력이나 경찰 병력을 투입한 곳들과 관련돼서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은 결국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정당한 권한이 맞지만은 그것의 목적이 국헌 기능을 문란하게 하는 목적, 즉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밖에 없는데 나머지 입법부라든지 다른 헌법기관의 권능을 무력으로서 점거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다른 헌법기관들의 권능을 못하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영장주의 위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영장 없이도 체포를 지시하거나 하고자 하는 것들을 구체적인 지시를 내림으로써 했다는 부분들이고요.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되고 또 내란죄 중에서도 국헌문란 목적을 이끄는 핵심적인 인물로서의 우두머리로서의 혐의가 적용된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였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헌법재판소에서 다퉈진 그 내용들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지금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1시간 20분, 약 79분 동안 모두 발언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게 이례적인 거라고요. 네, 저는 사실 단 한 차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어떤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한테 80분 가까이 이야기할 기회를 주는 경우는 단언컨대 없습니다. 네. 예.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뭐 약간의 뭐 60분 정도는 있고 70분 정도는 있다가 아니라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더라도 5분 이내, 3분 이내. 보통 이제 재판이 다 마치고 최후 진술 정도 할 때는 조금 시간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지만은 모두 진술을 피고인한테 한 80분 가까이를 계속 이야기할 수 있도록 뭐 나눠서 하긴 했지만은요. 재판장이 그런 거를 허락해 주는 경우는 사실은 없다라고 볼 보통은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변호인이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변호인이 네.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통상은 이제 미리 프레젠테이션 신문 어떤 변론 등을 신청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예. 보통 10분 이내 요지만 이야기하고 만약에 더 길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으면은 별도 기일에 지정을 해가지고 그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네. 지금 상황을 보니까 피고인의 모두 발언에 대해서 재판장이 사실상 거의 제지를 안 한 네. 고 거의 계속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예. 것 같습니다. 물론 오후에는 한 5분 내로 정리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어떻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거의 현직 국가 원수급의 애우를 재판 진행해서 했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네. 모두 발언을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80분 이상 하는 것, 80분 가까이를 하는 것을 허락한 형사재판 사례가 있다면은 예. 그것을 한번 취재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용을 조금 보면은 이 비상계엄을 가지고 이제 공소장과 전두환 노태우 내란 사건을 비교했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소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예. 인정신문 이외에 이제 공소 사실에 대한 요지를 검찰이 이야기를 하면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공소 사실을 피고인 입장에서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럼 부인한다면 그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이거 이제 예. 모두 진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보통 이제 간단하게 공소 사실을 부인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그 핵심은 이제 과거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내란죄로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관련돼서 구체적인 실탄 지급이라든지 군 장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이번에 비상기엄과는 궤를 달리한다라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예, 네. 공소사실 부인하는 와중에 오전 발언 중에서 보면 수사 초기에 겁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미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의 기본적인 법리적 구성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네. 특정한 기초적 사실관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아주 다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지난 탄핵심판 과정에서 각각의 진술과 증언 중에서 그 진술들이 얼마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으로서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일치된 의견들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형사재판이 더 엄격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특별하게 더 달라질 가능성이 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제 당시에 진술을 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아주 여러 명인데 예. 그 사람들이 다 유도 신문에 따라 가지고 허위로 잘못된 과장된 진술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앞으로 이제 각각의 진술을 한 사람들이 재판에 출석을 해서 직접 법정에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피고인 측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 주장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부터는 검찰의 증인 주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증인에 대한 부분들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지 좀 이것이 관심인데 일단은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1경비단장은 조금 전에 이제 증인신문을 마쳤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영기 대대장도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걸까요? 네, 결국은 오늘 이제 피고인 측의 가장 모든 발언의 핵심은 경고형, 메시지형 계엄이었다. 실제로 이제 국회의 권능을 훼손하거나 그럴 의사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가장 핵심적 내용이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가장 반대되는 강력한 증거는 계엄 해제를 대통령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통해서 하게 된 건데 실제로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체포해서 끌어내고자 하는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지시했는지가 앞으로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수방사 그리고 특수전 사령부의 각각의 실제로 실무를 담당했던 대대장들이 국회 본청을 진입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들을 검찰의 진술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했고요. 예. 헌법재판소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지금 그 수방사 제1경비단장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후 증인신문이 좀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예. 동일한 취지로 당시 구체적으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을 증언을 했고요. 이 점은 이제 두 가지 점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경고성 계엄이기 때문에 당시에 국회의 어떤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는 구체적인 군경 동원을 안 했다라는 내용에 대한 강력한 반대 증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검찰에서 겁을 먹어가지고 허위로 진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만약 이런 주장을 누군가가 피고인 측에서 한다면은 법정에서 재판부 앞에서 반대 신문권을 보장한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해서 이 증언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 그 절차에서 적어도 조성현 단장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법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증언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 반대 신문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럼 그 이유가 뭐죠? 사실 그것도 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이미 한참 전부터 고지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 증인 신문에 대해서 다시 반대 신문을 준비해서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오늘 증인 신문 중에 이제 피고인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검찰에서 이 시점에 첫 번째 공판기일에 기자들도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불렀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반대 신문을 일반적으로 안 한다는 거는 조금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이 적대적 증인에 대한 어떤 반대 신문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례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솔직히 검찰이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 측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막 발언을 하면서 왜 이 사람부터 불렀느냐 네.
라고 하는 경우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사실 그거를 재판부가 허락해주는 경우도 없고요. 예. 예. 자신의 증인신문 차례가 아닌데 다른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측에서 뭐 재판 진행에 있어서의 소위 말해서 유도신문입니다라고 이의 신청하는 게 아니라 예. 왜 이 증인이 지금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항의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 사건에서는 사실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리한 증언이 나올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윤 전 네, 대통령 그렇습니다. 측에서는. 예. 예, 사실 원래 국무위원을 상대로 오늘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다가 이제 바뀐 상황이라서 그런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하면서도 이제 계엄령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 관련 발언을 했는데 결국은 있었다라는 주장인 거죠. 네,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다 있었고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그 점을 오늘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이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해서는 형사 사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헌법재판소의 판결 과정에서 결정 과정에서 정상적인 국무회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부분도 이미 한번 인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서도 피고인 측의 주장과는 별개로 재판부 차원에서 완전히 다른 결정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그러면 뭐 다음 재판 일정 좀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증인 신문들이 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일 수가 있고요. 네. 그 과정에서 결국은 핵심적인 건 그것이 있습니다. 군경을 동원해서 경고성만 계엄을 하고자 했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당시에 출동한 군경이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그 지시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물리적인 행동들을 하고자 했는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예. 2차 공판기 그리고 3차, 4차 공판기를 다 지정이 되어 있고 네. 최소한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씩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사람들이 진술한 내용들이 증거로서 제출이 되어 있고 예. 그중에서 이제 피고인 측에서 부동의한 증거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해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재판정에서 증언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여러 가지 공판 절차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어떤 증인신문이 이어지는지 또 내용이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